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중국 제치고 세계 2위 등극. 2. 강원도 태백 일대에 1200조 원어치 깔렸다. 3. 한 신기술에 당황한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큰일 났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된 중국.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위기들이 드러난 것인데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중국인 부자들 수십만 명은 이미 다른 나라로 이민을 준비했고, 중국 전역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며 시진핑 물러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시진핑은 이번 중국의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회색량으로 한국을 선택해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적국으로 지정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한방에 잠재울 엄청난 것을 공개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역사상 최초로 이것까지 보내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중국을 한방의 쑥대밭으로 만든 한국의 비장의 카드는 무엇인지. 중국 부동산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기업 중 하나였던 헝다그룹이 파산한 지 2년 만에 중국의 최대 규모 부동산 개발기업 완다그룹의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완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완다상업관리 집단은 오는 23일 채권 4억 달러, 약 5,048억 원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소 2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완다그룹의 주요 자회사 채권 가격이 전날 23.4% 폭락한 데 이어 어제 18일 도 8%가량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완다그룹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는 다렌완다 상업관리 집단에 대한 장기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했습니다. 이번 달러 채권은 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때 갚지 않으면 파산이 확정입니다. 완다그룹은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유일하게 버틴 중국 대형 부동산 회사였는데요. 이번에 완다그룹마저 파산하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20% 넘게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이 망가지면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관들은 완다그룹의 파산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자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시진핑 물러나라를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시진핑은 14억 중국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중국의 적대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의 온갖 보복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매우 가까운 산둥성 이위안현에 초대형 새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THAAD 레이더에 대응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 열도까지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20일 현지 시간 상업용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지난 2월 사진과 2018년 6월 사진을 비교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성의 대형 의상배열 레이더 LPAR를 기존 시설 옆에 새로 설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LPAR은 주로 장거리 발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조기 경보에 활용되며 우주 활동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디펜스 뉴스가 이번에 구글어스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두 레이더는 산둥성 이위안현 해발 700m 정도 되는 산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새로운 레이더는 최근 건설이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위안현은 한국에서 직선 거리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매체는 중국이 새로 설치한 레이더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다며 LPAR이 완성되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LPAR은 한반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기 감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은 이스라엘도 노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미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전 세계 패권을 함께 거머쥐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요. 중국이 회방 작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이스라엘의 한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고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의 분야의 대권을 장악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배신해준다면 중국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제안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만난 중국은 미사일을 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바로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3시 3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2일 화성 18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미군 이등병이 고의로 국경을 넘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 W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8일 현지 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P에 따르면 이 군인은 최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CBS는 이 군인은 트래비스 킹 이등병으로 징계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이번 월북는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가운데 한국을 향한 중국의 보복을 지켜봐온 미국과 한국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바로 어제 5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한국의 핵 보유 및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한미 공동운영 전략에 대해 협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 권한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나 중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여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한국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작전 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어떻게 합쳐서 수행할 것인지 등 확장 억제를 위한 5가지 문야 합의사항도 공개됐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 억제 공약 실천을 강조했는데 NCG 출범을 계가로 미군 전략핵 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은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NCG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입니다. 거의 냉전 초기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인데 라며 미국이 한국의 사상 최초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한국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이제 나토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시 미군뿐만 아니라 나토 역시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나토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중국에 맞설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도 함께 따릅니다. 중국은 중국의 최우방국 사우디 등을 꼬드겨 한국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버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 미국이 전부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들어지면서 중국과 손을 잡았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서 돈을 싹 다 빼버리자 사우디도 빼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 한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이를 상쇄시켜주고 있다. 전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무성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놓여있는 무수한 섬들,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13년 만에 또 한 번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광년 떨어진 판도라 행성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까마득히 먼 행성까지 진출한 이유는 지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자원인 언옵테늄, 언어부테이늄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언옵테늄,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천만 달러에 팔린다니까요. 1kg에 한국 돈 240억 팔이 광물이라면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날아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 속에 등장하는 언옵테늄이라는 광물은 소설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물질이자 금속으로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설령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나 가끔 다루는데 지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티타늄, 우라늄, 지르코늄 등이 있죠. 그런데 강원도 태백에는 현실판 언옵테늄 위 대표주자인 티타늄이 무려 8,5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에 가까운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간의 탐사 끝에 태백, 삼척과 경북 봉화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광맥을 찾아냈는데 내년까지 100여 곳에서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디시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미스릴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소설을 쓴 톨킨이 상상력으로 만들었는데 미스는 안개나 잿빛을 의미하고 릴은 반짝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의 광물이 각종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에서 중간계 최고의 광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새털처럼 가볍고 강철보다 강도가 뛰어난 금속으로 모든 종족이 탐내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미스릴은 현대 문명에서 종종 티타늄과 비교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원자번호 22번이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금속으로 불립니다. 강철만큼 강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절반도 되지 않고 녹도 슬지 않죠. 여기에 빛을 쏘았을 때 화학,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항공, 우주산업, 조선업, 군수산업뿐 아니라 골프채, 자동차 부품, 안경테, 인공관절, 인공뼈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가벼움이 경쟁력인 항공 분야에서 티타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타늄은 꿈의 광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흔한 광물입니다. 금속 중에서 지구의 4번 폐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일반 흙 속에도 쉽게 발견되죠. 다만 강철처럼 강한 만큼 추출과 재련이 어렵고 얼전도도 낮아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례로 한국은 티타늄을 생산할 수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만 1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기준 티타늄은 1톤당 76,000 위안, EXW 기준 한국 돈으로 대략 1,500만 원 고가에 수입하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티타늄이 사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덕분에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이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티타늄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금속 이 강원도 태백 일대에 무려 8,500만 톤 매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실시하면서 태백 면산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을 발견했죠. 이후 5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 대박이라는 시그널을 감지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매장량인데 8,500만 톤으로 대략 돈으로 환산해도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지지련은 광산개발 전문기업 경동과 태백 삼척 봉화지역 면산층 티타늄 철 광산지역 광산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과 더불어 지지련이 소유한 광업권에 대한 조관권 계약까지 체결하 경동은 조관권 실시기업의 지위를 확보했죠. 그런데 문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티타늄 추출입니다. 티타늄 추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2009년 6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티타늄은 이미 60년 전에 제조 기술이 개발됐지만 가격이 높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60년 동안 고작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정도가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이동원 박사는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의 최적 투입량을 찾아내 스펀지 티타늄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 순도 99.7%의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보통 스펀지 티타늄은 화강암처럼 표면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펀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순수 티타늄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티타늄이라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석에서 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석 상태에서 산소와 티타늄의 결합이 워낙 강해 고온에서 원석을 녹인다고 산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티타늄과 더 잘 결합하는 대체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가스입니다. 다만 염소는 독성이 강해 다루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백 도의 고온에서 만들어진 염소와 티타늄의 혼합 액체에서 염소만 분리할 때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폭발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스펀지 티타늄 제조의 관건인데 이동원 박사가 최적의 투입량을 찾아 세계 5번 폐로 스펀지 티타늄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옥산 IMT라는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다만 2011년 국내 최초로 1톤 상당의 스펀지 티타늄 시제품을 제조한 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6년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었죠. 당시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김원사, 정지곤 교수팀은 1986년부터 경남 하동군에서 지질 및 광물 조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 20억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티타늄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200m까지 시추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결과인데 이 규모는 캐나다 1억 8천만 톤, 노르웨이 1억 5천만 톤 등 당시까지 확인된 전 세계 매장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다만 당시 통상산업부는 경남 하동 일대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지하 1600m까지 시추공 3개를 뚫어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860만 톤에 불과하고 티타늄 함량이 4.04%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추가 시추나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년 전에 추진됐다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지금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은 다릅니다. 이미 2018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예비 탐사를 벌여 태백 일대에서 2억 2천만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한 바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곳과 내년 90곳까지 총 100여 곳에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만약 광산으로 개발되어 티타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약 2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큰 파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정부 역시 티타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산자부는 2025년 실제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탐사, 성광, 재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시작됩니다. 물론 100% 수입에 의존하는 희유금속의 국산화라는 말이 조금은 앞선 꿈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자원 빈국으로만 알았던 한국 땅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3배 이상의 티타늄이 매장됐다는 조사 결과 경남 하동가 있었고 태백의 경우는 조광권자까지 지정해 100여 곳에서 시추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현재 태백시는 강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석탄 산업이 저물기 직전까지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지만 이제 4만 명 아래로 떨어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티타늄 광산 개발로 저물었던 태백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 중인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까지 완성된다면 1980년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도시 곳곳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수십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 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 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건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인데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금광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 핵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38테라줄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 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여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매연을 뿜는 화력 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 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 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 불모지의 털을 잡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왔듯 축복받은 인적 자원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 KSTAR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KSTAR는 타 융합로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의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 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 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 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 도에서 1000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굴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임계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ELM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ELMOI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 시 발생하는 고속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용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KSTAR 가 초정 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연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 가둠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KSTAR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KSTAR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성능 및 지속 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용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STAR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 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KSTAR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 ITER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ITER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 우주정거장 ISS, 인류 최대 입자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정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ITER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ITER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KSTAR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ITER 역시 KSTAR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KSTAR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융합로 진공용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융합로도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CAD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CAD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 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ITER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ITER 위 융합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KSTAR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에 한국 KSTAR 위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왔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 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이 실패해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 에너지는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